신문 이야기 도입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최순실 사건이 일파만파 터졌습니다. 주말 동안 청와대의 움직임도 바빴습니다. 검찰은 청와대를 압수수색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 이른바 최측근 3인방을 경질했습니다. 물론 우병우 민정수석도 경질 리스트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순실은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최순실 씨가 급 귀국하기로 했던 사실도 모르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귀국하자마자 신병을 확보할 줄 알았던 검찰이 친절하게도 최 씨에게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최순실 씨는 검찰에 소환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 오늘 돌직구쇼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조가신문 무슨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정말 바쁘죠? 최순실 두 재단의 진행 상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모습은 한 독자가 최순실 씨가 공항에 몰래 입국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제보해준 그런 사진입니다. 관련해서 저희 채널A가 최순실 씨의 최측근 고영태 씨를 단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고영태의 육성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뭔가 갑자기 일사불란하다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취를 감췄던, 그래서 검찰이 못 찾겠다 꾀꼬리를 외쳤던 당사자들이 갑자기 박 대통령 사과 이후에 제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혹시 이거 무언가 각본대로 간 거 아니냐? 라는 의혹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핵심 관련자들의 귀국 그리고 검찰의 수사 이 모든 것이 연출된 각본에 따른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제목 한번 보실까요? 수족 퇴출. 수족 퇴출. 수족이라고 표현했네요. 우병우, 안종범, 문고리 3인방 수족 퇴출. 하긴 그도 그럴 것이 이재만, 정호성, 안봉금 이 문고리 3인방은 18년간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후보 때부터 최측근에서 보좌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팔다리라는 표현도 과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주말 사이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A 사옥 바로 앞에 광화문 청계광장이 있습니다. 이 청계광장을 꽉 채운 물결들 보이십니까? 시민들, 군중들 2만여 명이 청계광장에 모여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 최순실 오늘 소환. 그런데 최순실의 소환과 더불어 안종범 수석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K스포츠 재단의 전 사무총장 부인에게 장대리라는 사람이 문자를 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사모님, 총장님께 안 수석이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해서요. 메모 전달드립니다. 010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로 연락 원하셨습니다. 안전한 번호라고도 하셨습니다. 과연 K스포츠 재단의 전 사무총장이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 안종범 수석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K스포츠 재단의 이 전 사무총장은 SK로부터 80억 원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한가운데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렇다면 안종범 수석과 SK 80억 원 무슨 관계입니까? 무슨 말을 하려 했던 겁니까, 안 수석? 이제 수석이 아니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여당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엇을 촉구했습니다. 거국 중립 내각을 촉구했습니다. 지난주에 야당이 그토록 목놓아 외쳤던 그 말, 거국 중립 내각. 구체적으로 리스트 인사까지 추천이 됐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 이른바 범야권 인사들이 추천이 됐다는 겁니다. 총리 후보로. 그런데 여당이 이렇게 나오니까 너네 왜 그래? 갑자기 찬성했던 거국 중립 내각 요구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꽃놀이패를 놓치기 싫다는 야당의 정치 공세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도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누구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말없이 웃어 넘겼다는 겁니다. 김종인 총리 어떠냐? 김종인 총리 어떠냐?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표, 그러자 이자 더불어민주당을 총선 승리로 이끌었던 주역, 한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활동했던 그 인물 김종인 전 대표, 어쩌면 정치권에서 잊혀졌던 그 이름이 총리 후보로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웃었고 김종인 전 대표도
웃어넘기지 않았을까요? 잠시 후 이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토크 신문 이야기 도시북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주말 사이 청계광장을 채웠습니다.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촛불 집회로 표현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퇴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출력물을 먼저 살펴보시죠. 최순실 게이트로 흔들리는 정부에 대한 단면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청와대가 골라서 준 서류 7상자.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청와대는 거부했지만 결국 검찰의 2차 압수수색을 청와대는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서류를 골라주는 형태로 압수수색은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흔들리는 정부의 단면입니다. 18년 인연입니다. 문고리 3인방. 결국 최순실 쓰나미에 18년 동안 가신으로 활동했던 이 3인방은 이제 대통령의 주변에서 영영이 퇴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명이 갈리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단면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부인 14시간 동안 검찰의 소환대 조사를 받았습니다. 바로 남편이 물러나던 날에 검찰 출두라는 카드를 뽑아든 겁니다. 정성희 위원님, 청와대를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문고리 3인방이 18년 동안 대통령의 곁을 지켰다가 떠나고 우병우 민정수석도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처가 의혹 등등, 넥슨 땅 등등. 우수석이 아니라 우수석 부인이 검찰에서 소환을 조사를 받았어요. 우수석 부인 얘기를 하자면요. 예. 그동안에 검찰에서 지금 검찰에서 여러 번 소환을 했는데 계속 불응을 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죠. 정말 민정수석인 남편의 위세가 당당하구나. 예. 그렇게 해서 거의 안 나갈처럼 비춰졌어요. 검찰을 우롱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인사가 있으면서 남편이 물러나는 날 나가서 14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처가땅 관련 의혹보다는 주로 가족회사와 그다음에 화성의 차명으로 소유한 땅에 대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요. 예. 14시간이니까 아마 알 수 있는 거는 다 얻어서 아마 검찰이 조사를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 칼럼. 네. 일각에서는 우수석 부인이 아니라 대통령이 우수석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만큼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 우병우 수석이 직접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우병우 수석 자체도 검찰 조사 대상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예전에 처음에 이제 조선일보가 발표를 하면서 넥슨 땅 거래, 부동산 거래 그 사이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제였는데 그동안 사실 버티고 있었던 거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었죠. 스스로 버틴 것도 있지만 나가고 싶은 우수석을 박근혜 대통령이 막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흘러가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예. 사실 우병우 수석 부인 이제야 나간다라는 게 사실은 너무나 창피한 일이죠. 예.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남편 소위 말하는 백을 믿고 있다가 이제야 이제 사표를 쓰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그 모양새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실제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도 본인 자체가 워낙 검찰 조사 대상이었지만
그동안 제대로 그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고 오히려 낮에는 검찰 조사 받고 저녁에는 검찰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위치에 있는 게 민정수석인데 낮에는 검찰 조사를 받고 밤에는 검찰이 뭘 조사했는지 보고받는다. 그렇죠. 민정수석은 예. 그 위치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또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자리도 또 민정수석 자리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대로 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제라도 나가서 좀 조사를 받는 행위만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혹의 핵심은 비선 실세가 얼마나 국정농단했느냐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A가 최순실 씨의 최측근 고영태를 단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특종으로 시작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최순실의 키맨 고영태의 고백. 마치 대통령과 가족 같았다. 한 가족 같았다라고 고영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영태의 육성을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해서 공개하겠습니다. 고영태가 밝혔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 나는 최순실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라고 하면서 최순실 씨가 본인의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고 있는 태블릿 PC에 대해서 내게 아니라 고영태가 자주 쓰는 걸 봤다. 책임 전가식의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태블릿 PC, 저거 내 거 아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뭐 핸드폰도 전화기 통화 받는 거, 메시지 받는 거, 카톡 이게 다 하지 다른 기능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태블릿 PC 이런 걸 쓸 생각도 없다. 네, 윤태호 실장님. 저 태블릿 PC 말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자기의 명의로 개통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영태 씨의 증언은 난 태블릿 PC 쓰지도 않았다. 저거 내 거 아니다. 그렇죠. 이게 밝혀진 것은 김한수 행정관이 예. 자기 명의로 개통해가지고 누가 개통해달라고 해서 줬다. 근데 그건 이제 이미 이제 저 세상으로 가신 이춘상 전 보좌관이 개통해서 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누구한테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순실 씨는 나는 뭐 모른다라고 했는데 지금 검찰발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미 사용한 흔적, 독일에서도 사용한 흔적이 있다. 독일에 예. 사용한 흔적이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근거가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은 이게 외교부에서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는 주의하십시오, 뭐 어느 나라는 뭘 하십시오라고 하는 영사 문자. 동남아 갔더니 지카 바이러스 그렇죠. 발병국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예. 그런 문자가 그 태블릿 PC 안에 수신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순실 씨가 독일로 들어갈 때 PC를 갖고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컸군요. 그렇죠. 아니 최순실 씨 말대로 라면은 이게 다른 제3자가 들고 갔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이미 최순실 씨와 같이 가 있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사용이 됐었다. 사용한 증거까지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저는 뭐 최순실 씨나 고영태 씨나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들은 있어요. 나는 컴퓨터 잘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고영태 씨는 그 태블릿 PC를 봤을 수는 있겠지만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사용한 인물은 아닌 것 같고 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신빙성이 꽤 높지 않겠습니까? 결정적으로 태블릿 PC에서 최순실 씨의 셀카가 발견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본인이 찍은 게 아니라면 누군가 얼굴에 이렇게 대고 찍어줬다는 건데 태블릿 PC는 최순실 씨의 것으로 확실시 돼 보입니다. 고영태 씨의 육성 인터뷰 계속됩니다. 대통령과 마치 한 가족 같아 보였다. 최순실이 연설문을 열람한 것을 내가 직접 목격하고 놀랐다. 아니 이런 것까지 들어보시죠. 대통령인데 대통령과 가족처럼 대통령미로 부르죠. 근데 어떤 전화가 어떤 소통인지는 잘 모르니까. 직통전화. 그러니까 직통전화가 어떤 전화가 직통전화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직접 통화를 하시고 그런 거 보신 적은? 누구랑 통화하는지는 제가 못 들으니까 어떻게 보게 됐어요.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 못 드리고 어떻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속으로 긴장을 했지. 연설 이렇게 된 거지. 우연처럼 그렇게. 네. 지금 고영태 씨가 뭐 최순실 씨의 비선 실제로 뒤에서 뭔가를 조종하거나 뭐 그랬다는 의혹도 잠깐 있었는데 고영태 씨가 사실은 유흥업소에 남성 종업원으로 종사하다가 최순실 씨와 알게 됐다라는 것이 확인됐는데 지금 말하는 걸 봐도 뭔가 조리 있게 말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얘기냐면 전체적인 톤을 보면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는 어떤 이용하고 이용하는 관계, 이용당하는 관계라기보다는 가족 같았다. 심지어 이제 최순실을 옹호하기도 해요. 권력 욕심이 없어 보였다. 가족끼리 누가 잘 되기를 바라는 다른 가족이 이제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받았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저게 더 심각한 거죠. 예. 심각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사실 뭐 다른 권력 관계나 어떤 직위를 가지고서 관계를 맺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뭐 이런 것이 분명하지만 저렇게 가족 관계, 혈연 비슷한 가족 관계처럼 얽혀 있으면 이 책임과 일의 범위가 완전히 뭐 불분명하게 되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박시중에서 하는 말로 아바타냐 꼭두각시냐 하는 그 논거가 이제 저런 데서 이제 나오는 것이고, 저 고영태 씨가 다시 검찰에 불려갔죠. 예. 검찰에서 집중적인 24시간 넘는 조사를 거치고 나왔는데 지금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 채널A와의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저런 얘기를 뭐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 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이런 정황에 대해서 가지고 있고 오늘 최순실이 소환이 되는데 아마 기본적인 그 자료는 가지고서 아마 신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잠시 후 오후에 최순실 씨가 검찰에 전격적으로 소환이 됩니다. 검찰이 최순실 본인에게 물어야 할 것들 그리고 규명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결정적인 것이 바로 김병민 전 의원님. 예. 대통령의 연설문을 최순실 씨가 수시로 고영태가 밝혔던 것처럼 열람하고 고쳐줬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 바로 연설문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그거에 대한 발단이 됐던 거는 고영태 씨가 얘기했던 대통령 최순실 씨 취미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했던 거에 비춰봤을 때 지금 저 인터뷰 내용을 보면 좀 뭔가 미심쩍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어떤 거요? 그러니까 저 내용을 보다 보면은요,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걸 우연히 보게 됐고 깜짝 놀랐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물어보니까 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 명확하게 선을 긋기 시작하는 거죠. 난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고영태 씨가 지금 저 이겁니까? 인터뷰를 했던 게 언제냐면 예. 검찰에서 2박 3일 동안 조사를 받고 나온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조사를 받기 전에 어디가 있었냐? 대한민국에 없고 태국 방콕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태국에 있으면서 도대체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지 않는 차은택 씨도 중국에 있는데 이제 곧 들어올 거라는 얘기죠. 최순실 씨가 급하게 귀국해갖고 이제 검찰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모든 게 하나의 이 조각처럼 짜맞춰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결국은 고영태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본인 스스로 연설문 얘기를 했고 대통령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일부 인정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다만 그랬던 과정이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 가족처럼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처럼 조금 고쳐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소위 말하는 밑자락을 좀 까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더 나가서 어떻게 연설문에 대한 과정들이 유출됐고 얼마나 많이 받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상황을 봤을 때 고영태 씨가 나름대로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말맞추기 수준에 들어간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고영태가 말 맞추기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유는 그렇기도 한데 각자 도생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고영태 씨가 검찰에 들어갔다 나가다 한 말이고 검찰에서도 입단속을 했을 겁니다. 아마 어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었을 것이고 뭐 가족 같았다. 권력욕이 없었다. 당연하죠. 대통령이 내가 말하는 대로 하는데 제가 무슨 권력이 필요하고 무슨 자리가 필요합니까? 최순실 씨가 최순실 씨는 그런 예.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고 제일 큰 권력인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무슨 장관을 하겠습니까? 국회의원을 하겠습니까? 이 고영태 씨가 말하는 데는 그런 약간 본질을 드러내는 부분이 예. 있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리고 하나 더, 이 최순실 씨하고 고영태 씨가 태블릿은 잘 모른다고 그래요. 제가 초기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최순실 씨가 과연 이 태블릿을 통해서만 열어봤겠냐. 예를 들어서 이메일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있으면은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보고, 사무실 내에서도 보고, 스마트폰으로도 보거든요. 분명히 대통령에 대한 각종 기록물과 연설문을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로 봤을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지금 태블릿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제 뒤에 뭐 오늘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그레이트팍 1819 이런 아이디 이런 데 대해 가지고 검찰이 집중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레이트 박, 위대한 박이라는 뜻이죠. 고영태의 육성 인터뷰 세 번째 내용입니다. 검찰이 최순실이 청와대를 드나들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순실 씨한테 주던지 그때 영상에 나왔던 그 비서들이 가져갔던지 그거지 제가 뭐 어디 들어가고 이런 건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 직원이한테 직원이었어요. 청와대 들어간 거 본 직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치전문가 박상철 교수님, 월요일의 남자로 오늘 나오셨습니다. 고영태 육성 인터뷰 처음부터까지 다 들으셨어요? 사실 이 최순실 게이트가 국민들 눈에 확 다가온 것은 저는 상징적으로 두 가지 사건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는데, 네. 바로 이제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의 취미는 대통령 연설문을 뭐 고치는 것이다. 사람들이 설마 그랬거든요. 그 대통령 비서실장까지도 봉건 시대 얘기하지 마라 그랬었고, 또 이화여대에서 그 정유라 씨 소위 흑수저 논란, 특혜 논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분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곁가지가 결국에는 이 사건의 핵심까지 왔다고 보는데요. 예. 저는 이제 최순실 씨가 나타나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의 좀 의심쩍던 많은 부분들이 좀 퍼즐이 풀려간 듯한 느낌을 갖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지나치게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뭐 최근에 무슨 뭐 도시가스비 오른 것도 최순실 건 아니냐, 또 사드 배치 문제도 관여된 게 아니냐 했겠지만, 설마 이제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것이 그거라 봅니다. 이제 시작이 불과하다 봐요. 예. 많은 사실 규명이 먼저 앞서야 된다. 아까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도 이제 그만뒀지만은, 이제 와서 지금 뭐 철기 시대까지 왔는데 구석기 시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인을 이제서 불러가지고 예. 뭐 골프장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겠죠.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당에서도 정치권에서도 뭐 수습도 중요합니다. 뭐 거국내각을 한다든가 수습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사실 규명을 함으로 해서 어디까지 그러니까 수습을 해야 될 건가를 답을 거기서 찾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깨름직한 것 중에 하나가, 예. 이번에 이제 뭐 문고리 뭐 사빈방 이런 사람을 다 물리치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이제는 국민들의 어떤 그 분노를 알아듣고 있구나 하지만, 수석 중에서 민정수석 같은 경우 말이죠. 그렇게 급하게 빨리 사람을 부를 이유가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검찰이 자기 역할을 해야 되겠죠. 오히려 급하다 하면 정책 뭐 수석이라든가, 혹은 지금 정무수석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쩌면 최경영 민정수석 앞으로 활약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도 빨리 데려둔 것도 어쩌면 사실 규명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야당이 지금 할 일은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겁니다. 이게 제대로 사실 규명을 해야 된다. 예. 매일 연속 드라마를 보는데 끝이 없는 드라마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고영태 진술을 보면서, 야, 이거 안에 숨어있는 알아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에 숨어있는 알아야 할 내용.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드러났는데도 핵심적인 게 드러나지 않은 게 더 있을 수도 있다는 너무나 많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최순실 씨가 몸이 아파서 분명히 한국에 돌아갈 수가 없다. 귀국 거부 의사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말로는 귀국 안 한다라고 하면서 귀국할 채비를 뒤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최순실이 갑자기 귀국을 했고, 고영태가 해외로 나갔다가 재발로 들어왔으며, 차은택 감독은 어디 숨었다가 왜 재발로 나타났을까요? 검찰이 하지 않았던 수사를 왜 이제서야 서둘러서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야당 일각에선 뭔가 깨름직하다, 뭔가 짜여진 각본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의혹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순실 씨가 귀국했지만 검찰은 즉각 최순실을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최순실이 몸추를 수 있는 시간을 검찰은 하루 정도 줬습니다. 친절한 검찰이다. 최순실 극비 귀국 미스테리. 못 온다던 최순실의 돌연 귀국.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부를 생각도 검찰은 없었는데, 검찰도 놀랐다는 거죠? 왜 이래? 준비한다는데 우리. 귀국 후 어디에 숨었나? 최순실 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자신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좌절과 허탈감을 가져오게 한 데 대해서 깊이 사죄드리는 심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적극 순응하겠으며 그대로 진술하고자 합니다. 독일에서 런던으로 가서 바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현지에서도 언론의 추적이 너무나 의심해서 본인이 견디기 어려워서. 이경재 변호사는
언론의 추적을 본인이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귀국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순실, 고영태, 차은택 그리고 검찰의 수사까지 뭔가 잘 짜여진 각본이 있다. 야당 의원들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모든 것이 어쩐지 짜맞춰진 각본에 의거해서 움직이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병우가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이렇게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최순실 씨 신병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것과는 좀 다르게 접근하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극비리에 입국하는데 귀국을 했는데 검찰이 몰랐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이 일부러 최순실을 봐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나라부터 함께 보시죠. 한국에 있던 최순실 씨가 9월 3일 독일로 날아갑니다. 이때 태블릿 PC를 함께 가져갔다라는 것이 현재 정황상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에서 취재진들을 따돌리면서 사실상 은신을 했죠. 프랑크푸르트 인근에 거주를 하고 그런데 다시 영국으로 최순실이 날아간 겁니다.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10월 29일 출발을 해서 브리티시 에어웨이스 항공편 BA017 편으로 입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30일 오전 7시 37분 최순실이 인천공항을 도착합니다. 그리고 8시 7분 법무부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고요. 8시 9분은 세관 수화물 수치대 지역을 통과합니다. 붙인 짐은 없었고 검은색 손가방 1개와 비내용 짐가방 1개 비교적 짐 없이 입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8시 11분입니다. 입국장 D게이트에서 양복 입은 남성 4명을 만났다라는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 한 명이 가방까지 대신 들어줬습니다. 이 양복 입은 남성 4명이 누구냐? 검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지만 검찰에선 우리 몰랐는데 그거 우리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순실이 영국에서 비행기를 탈 때 검찰은 알았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소환할 것이다. 그 남자 넷 우리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8시 12분 여객 터미널 1층 8번 자동문으로 나가서 대기 중인 K5 회색 세단에 탑승 후 5초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큐 칼럼니스트 박지원 원내대표도 말했듯이 뭔가 의심쩍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제 발로 다 들어왔을까? 검찰조차도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그렇죠. 이 시간을 쭉 보시면 25일 날 처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과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인 26일 날 최순실 씨가 세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27일 날 고영태 씨가 갑자기 이제 검찰에 나와서 소환 조사를 받고 지난 금요일 가장 바빴죠. 언론으로 친다면. 그날 갑자기 조인근 연설 전 비서관이 나와가지고 최순실 씨가 내 연설문을 고친 흔적을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라면서 갑자기 한 잠적 며칠 만에 이제 나타나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경재 변호사를 선임해서 최순실 씨가 이제 검찰에서 부른다면은 뭐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 있다라면서 이경재 변호사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이정현 대표가 청와대 가서 단독으로 대통령 만나고 그다음 그날 저녁에 비서진들 뭐 사표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목걸이 3인방 날라가고 우수성 날라가고. 그렇죠. 이게 지난주 한 후반 그러니까 25일부터 쭉 진행된 일이 보면 왜냐면 이걸 보면은 누구든 한 번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과부터 해서 뭐 인터뷰부터 해서 이경재 변호사 선임한 것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야당에서는 저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저는 가장 좀 문제가 된다는 게 결국은 이제 최순실 씨가 귀국했는데 검찰이 지금 손 놓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혀 몰랐던 것도 아니고 이경재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28일 날 이제 그 기자들이 취재를 하니까 지금 뭐 검찰 측하고 이제 뭐 얘기를 하겠다. 우리 어쨌든 변호인에 대해서 그렇다면 검찰이 당연히 이경재 그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뭐 최순실 씨가 언제 뭐 한국에 올 것인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여러 가지 아마 질문이 오고 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최순실 씨가 비행기를 탄 이후에 그 탄 사실을 알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더 큰 문제는 보통 예전에 신성하 씨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공항에서 바로 긴급 체포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그 포토라인에 일단 공항부터 세우죠. 그런데 어제는
그 들어오는 걸 검찰이 몰랐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최소한 국정원이나 검찰은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냥 놔준 거예요. 예. 24시간 동안 오늘 3시에 이제 포토라인을 쓴다고 하지만 24시간 이상 동안 무슨 일을 어디서 할지, 뭐 입을 맞출지, 증거인멸을 할지 그건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시나리오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대목에서 궁금한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최순실의 심리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정 의원님. 안 온다고 아프다고 말로는 해놓고 뒤로는 대한민국 올 채비를 하고 있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첫 번째 궁금증.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세계일보랑 인터뷰를 할 때는 우리도 그렇게 썼습니다. 하설을. 이게 장기전이다. 예. 그래서 모 씨는 옛날에 이제 그 유병헌의 딸 유섬나 씨 얘기를 하면서 유섬나 사건 발생 2년 동안 또 못 오는 걸로 해서 지금 저렇게 안 온다고 하면은 이게 데려오기가 힘들다라는 설도 퍼졌는데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거 빨리 데려오라 막 예.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국민이 뒤통수를 치듯이 새벽에 기자들이 가장 방심하기 쉬운 시간대에 이제 갑자기 들어왔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런 인터뷰를 하고 있는 시점에는 본인이 들어올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각본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뭐 지금 뭐 방콕에 있었고 고영태 씨는 뭐 차은택은 뭐 그 중국에 있고 저기는 독일에 있는데 서로 입을 맞춰가지고 지금 자기들도 쫓기는 있는 마당에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안 되는데 예. 더 이상 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검찰도 김순학 검찰총장도 국제공조에서 데려오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더 이상은 이제 이게 본인이 안 오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뭐 인터폴이 수사해가지고 체포하면은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예.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들어와서 이걸 더 이상 들어와서 이제 조사를 받는 식으로 아마 생각을 하면서 인터뷰할 시점에서도 아마 들어오는 거는 마음에 먹고 있고 어디서로 한 거야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궁금증 두 번째인데 이제 검찰에 관한 부분인데 윤 실장님이 검찰 취재해봐서 잘 알잖아요. 검찰이 급거 귀국한 최순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비행기 타는 건 보고받았다는 거예요. 영국으로부터. 그러면 몇 시, 몇 분에, 몇 번 게이트에서 최순실 씨가 도착하겠구나. 검찰이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알고 있죠.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그냥 풀어주고 24시간 동안 시간을 줬어요. 친절하다. 너무 친절하다. 검찰 이런 얘기 측 나와요.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제 긴급 체포를 하면 48시간 동안 이제 붙잡아 놓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장을 치고 구속 적부심이 들어가야 되는데 솔직히 그 비행기를 영국에서 탈 때는 알았지만은 그 전에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영태 씨가 상당히 많은 것을 이야기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 내부적 기류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병우 전 수석이 뭔가 이게 뒤에서 해보려고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최순실 씨도 빨리 들어오라고 하고 예. 하려고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한 게 예. 지금까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납득하기 힘든 이야기들이 있을 때 뭔가 대단한 작전이 있는 거가 아닐까, 되게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다가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밝혀진 게 지금의 모든 이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짰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일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지금 검찰 상황 같은 경우에도 뭐 뒤에 나오겠지만은 뭐 청와대하고 이제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할 때 한편에서 명확한 거는 검찰이 법무부에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법무부에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건 청와대도 모르게 해서 들어가서 이제 일부 충돌이 일어났다는 건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그것까지도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식의 것들이 있지만은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그렇게 명확하게 모든 걸 짜서 움직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겨레 신문 오늘 이런 만평 그렸는데요. 밖에서 볼 땐 검찰이 최순실 씨를 불러서 엄중히 조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건물 안에서 보자는 겁니다.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롭고 무섭게 서리빨처럼 최순실 씨를 조사하고 있죠. 그런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곤하셨죠? 라면서 사실은 최순실의 다리를 주무르고 있는 건 아니냐. 검찰이 친절해도 너무 친절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 만한, 의심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짜여진 각본이 아니다라고 두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의혹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순실 모른다는 안종범 수석의 대포폰 문자 메시지, 이 조직적인 증거 인멸과 짜맞추기, 은폐 시도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정황이 포착이 된 건데
안종범 수석이 이 장대리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대포폰을 통해서 K스포츠재단의 전 사무총장 부인에게 연락을 해서 사무총장을 회유하러 했던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문자 메시지인데 장대리 K 010 이 번호. 안녕하세요 사모님. 그러니까 K스포츠재단 정현식 전 사무총장의 부인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정현식 전 사무총장이 검찰 출두를 앞두고 있던 직전에 급박하게 보냈던 문자입니다. 총장님께 안 수석이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하셨어요. 안 수석은 안종범 수석. 메모 전달드립니다. 010 몇몇몇에 몇몇몇몇으로 연락 원하셨습니다. 안전한 번호라고도 하셨습니다. 안전한 번호가 대포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23일 1시 32분. 그러니까 정현식 사무총장이 검찰에 출두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또 나옵니다. 사모님, 저는 경찰도 아닙니다. 검찰 똑도 아닙니다. 뭐 검찰도 있고 수사관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기자도 들어가요. 기자도 아닙니다. 제가 정 총장님 도와드릴 수 있으니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틀 뒤인 10월 26일 7시 38분 결국 정현식 전 사무총장은 검찰에 출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종범 수석이 정현식 전 사무총장을 왜 이렇게 애타게 검찰 출두 전에 만나고 싶어 했을 걸까요? 정현식 사무총장은 SK에서 80억 원의 돈을 유치했던 장본인입니다. 안종범 수석 근데 과거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요? 차은택 씨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고영택 씨 아세요? 모릅니다. 최순실 씨 아세요? 모릅니다. 이것은 비자발적이고 강제 모금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 공감을 형성을 했지만 기금을 모으고 하는 과정은 기업이 시작을 한 겁니다. 김병민, 안종범 수석이 장대리라는 사람을 시켜서 안전한 번호입니다. 대포폰을 이용해서 정현식 사무총장을 만나서 혹시 SK 80억 관련해서 입단속 시키려 한 것 아니냐? 네. 그 실제로 저런 그 회의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안종범 수석이 직접 연락을 했다. 그럼에도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일단은 지금 그 SK 80억은 받은 건 아니고요. 80억을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SK가 실제로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이거는 줄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거절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또 실제로 돈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받은 거는 롯데한테 70억을 받았죠. 예. 받았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돌려줬고 이 모든 게 다 K스포츠 재단이 연결된 거고 거기에 사무총장으로서 모든 일들을 담당했던 전 사무총장인 정현식 씨의 증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 입장에서는 여지까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누군가가 압박을 해갖고 기업한테 돈을 뜯어야 되는데 예. 그 돈을 뜯은 게 아니라 자발적인 모금 과정이었고 이건 다 전경련이 한 거지 청와대 핵심 실세였던 경제수석이었고 정책조정수석이 나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그어왔었죠. 근데 그러고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조각들이 짜여진 것들을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 보이고 오죽하면 검찰이 어저께였죠. 안종범 수석 집에 가서 결국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나온 게 뭐였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집이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다. 텅텅 비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상 검찰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짜맞춘 듯이 흘러가고 있는 수사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게 안종범 수석에 대한 의혹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 게 하루 이틀입니까? 정황 증거들에 대해서도 이미 언론들이 충분히 보도를 했으면 그 사이에 검찰이 최소한의 수사 의지가 있었더라면 이메일이건 통화 기록이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지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갖고 자택에 가서 수색한다? 아, 지금이라도 안종범 수석에 대한 이메일이고 계좌 추적이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나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과연 검찰을 국민들이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왜 저는 이거를 자꾸 짜맞춘 듯이 현재 뭐가 이렇게 외부의 힘에 의해서처럼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의혹을 얘기를 드리냐면은 만약에 청와대와 현 정부가 정말로 이제는 내가 모든 것들을 손을 털고 검찰이 중립적인 수사하게 놓겠다라고 하면 우병우 민정수석 자르고 거기에 민정수석 임명하면 안 되죠. 예. 그거를 왜 검찰 출신의 최재경 전 지검장을 갖다가 민정수석을 임명합니까? 민정수석은 무조건 검찰 출신 임명돼야 되는 자리인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지금 상황이라면 현재 있는 대한민국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현안들을 받아볼 수 있는 사람 정도로 임명하든지 여기 손을 털어야 되는데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중립적인 인사라고 보기도 어렵고 결국은 이와 같은 수순을 가게 됐을 때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아, 현재까지 나온 정황 증거들이 있으니까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루빨리 다 불러들인 다음에 갖고 있는 죄가 100가지면은 드러난 죄 1가지 정도를 빨리 처벌해서 끝내버리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예.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짜맞춘 각본이 있는 것 아니냐.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기 힘든 것이 첫 번째는 아까 공개해드렸듯이 관련자들이 검찰도 못 찾던 관련자들이 제발로 갑자기 입국했던 것. 두 번째가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 당사자에게 애타게 대포폰 문자까지 보내면서 뭔가 입맞고 회유하려는 그런 시도가 발견되고 세 번째가 검찰이 이 문제의 K스포츠 재단을 압수수색했는데 아주 늦게 친절한 검찰이 그런데 압수수색하니까 컴퓨터가 다 새 걸로 돌연 교체가 돼 있던 겁니다. 돼 있다는 겁니다. 컴퓨터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는 하나도 없었다. 지금요, 사실규명 차원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한 여러 가지 난맥상을 저는 보여줄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김병민 의원이 지적을 참 잘했어요. 예. 지금 그 안종범 전 수석이 26일이면 오늘 며칠입니까? 10월의 마지막 날 아닙니까? 예. 바로 며칠 전에요. 며칠 전에도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서, 무슨 자기 자신의 이제 신변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서 저렇게 아주 무모한 이야기, 정말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사실 규명에 있어서 이게 최순실 씨가 오늘 3시에 검찰에 온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좀 그렇습니다. 유럽은 어쩌면 국내에 여행하듯이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유럽을 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독일에 집도 있지, 호텔도 있지, 뭐 페이퍼지만은 회사도 몇 개 차렸지. 자유자재로 유럽을 드나드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그 시간에 들어온 것은 예.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을 그만둬. 저는 문고리 3인방이 그만둬도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저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으로 뭐 대체되고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말이죠. 공적인 일을 해왔지 않았지 않습니까? 공적인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자리는 아직은 아무 교체가 없는 것이고 뭐 그렇게 빨리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그런 이 차원에서 우병우 수석이 물러나고 그 날짜 겹쳐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액션이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가 설마 그렇게 치밀하게 사전 준비했겠느냐, 각본이 있었겠느냐 알지만은 각본은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액션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마음의 준비 내지는 주변 상황 정리를 했다. 그리고 이제는 외형상은 이경재라는 그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이 변호사 통해 가지고 정윤회 씨 사건도 재미를 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정리를 했죠. 물론 그때 상황은 대통령 힘이 막강할 때지만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제2의 정말 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검찰도 노력도 필요하고 많은 언론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이건 언제든지 감출 수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무슨 뭐 이 당사자들이 시나리오를 만들든 말건 간에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우리가 하야시키기 좋겠습니까? 대통령이 최선의 역할을 저는 하길 바라고 그러면서 이 사실을 철저히 규명하려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언론도 언론이지만 저는 요즘 언론을 보면서 야, 대한민국 아직 살아있구나. 예. 라는 안도의 생각도 듭니다만은 역시 야당이 사실 규명에 있어서 힘을 주도록 검찰로 하여금 그래, 이건 철저히 규명하겠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야당의 역할이다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제 요즘 야당이 근데 한 언론보다 3주는 늦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완벽하게 짜기는 어려웠을 거다라고 하는 게 이게 검찰 편드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제는 한계가 있을 거다. 그 두 가지 점을 보고 싶은 게요. 이제는 내부 이탈자들이 생길 겁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뭐 원래부터 충성심과 의리로 뭉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탈자들이 생길 거고 두 번째로는 검찰에 대한 제가 이제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검찰의 기회주의적인 면모에 대한 믿음. 예. 검찰이 이제 상당히 이게 기회주의적인 조직이거든요. 이제 권력의 풍향에 이렇게 잘 왔다 갔다 한단 소위 말입니다. 뭐 갈아탄다 이겁니까? 그렇죠. 예. 이제 무슨 뭐 일부 사람들 우병우 전 수석에 영향이 미친 일부 사람들은 있겠지만 이 조직 전체가 뭐 우 전 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대해서 충성을 다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으로 움직이고 있는 정황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야당의 역할 말씀하셨지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거든요. 검찰 못 믿는 거 맞다. 근데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특검하자고 하면은 시간은 또 가고 뭐 누가 맞니 해가지고 하면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하면은 더더욱 안 된다. 그러니까 있는 검찰을 어르고 달래고 압박도 해가지고 얘들이 이제 철저하게 수사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박지원 뭐 비대위원장 이야기고 사실 지금 좀 야당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쪽에 이제 동의하는 입장인 거죠. 뭐 정치권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기로 하고요. 다시 문자 메시지에 좀 주목을 해보면
지금 보면요, 정 총장님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 K스포츠재단의 정현식 전 사무총장 부인에게 정 총장님을 내가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안종범 수석 측이 문자를 보냈는데 이게 정말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아, 도와주겠구나라는 느낌이 들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쪽에 연락에 응하지 않으면 좀 큰일 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건지. 그렇죠. 지금 안종범 수석이 청와대 정책 수석이니까 이제 그 당사자로서 이런 전화를 받으면 좀 겁이 났겠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검찰에 가서 저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일단은 SK에서 다 돈을 냈습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단에 돈을 냈는데 더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대기업의 약점이 있는 대기업을 갖다가 좀 찍은 거죠. 롯데가 그렇고 이제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도 사면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은 우리 입김 먹힌다. 예. 먹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달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아마 이런 얘기 했겠죠. 없던 일로 하자고. 그런 얘기 없던 걸로 입맞춤을 하자고 하다 보니까 대법원까지 이용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얘기한 검찰 가서 내 얘기하지 마라 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내부에 이제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 정황이 이렇게 메시지가 나온 것이 그런 정황인데 예.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 사실과 의혹과 기대가 지금 섞여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걸 잘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검찰이 사전에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이제 주로 이제 한겨레나 경향 같은 진보 신문들이 썼고 야당이 제기하는데 저는 이제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이 지금은 그쪽에서 그럴 만한 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이 더 급해서 아마 이 18년 뭐 대통령 모신 문고리 300만도 지금 제정신이 아닐걸요. 예. 그런 상황이고 또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 2번이나 지금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굉장히 당황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에 있을 때는 범들 조문을 따져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다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봤을 때 설령 저는 각본이 있다고 믿기도 잘 않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잘 지금 작동되지 않는다. 예. 자기들이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한 가지만 더, 김병민 의원님. 지금 아까 다른 얘기하다가 후두룩 넘어갔는데 K스포츠재단이 검찰에 압수수색을 했어요. 늦게. 그런데 마치 영화에서 본 것처럼 저는 이게 검찰 압수수색 전에 해당 피검 기관의 컴퓨터가 갑자기 돌연 아무 이유 없이 전원 새 걸로 교체됐다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인데 이거 뭔가 냄새가 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가고요. 지금 뭐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그 대통령 연설문 파동으로 인해 갖고 대한민국이 대혼란에 빠진 게 딱 일주일에 불과합니다. 근데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얘기는요, 이 일주일 사이에 나왔던 문제가 아니라 국정감사 기간 내내 나왔던 얘기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최소한의 자신감, 최소한의 사명감이 있었더라면은 다른데 이걸 통해서 최순실 씨까지는 아마 가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늘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최대 권력자인 대통령을 어떻게 건드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계속했던 얘기가 최소한도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충분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야당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혐의 의혹에 대해서는 더 바짝 조여갖고 여기에 대해서는 규명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그 결과 결국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갖고 K스포츠재단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컴퓨터 다 바뀌었죠. 실질적으로 여기서 입증하고 규명해야 될 것들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과연 뭘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검찰을 어떻게 시일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요. 어저께 청와대에 이제 압수수색 한다고 갔죠.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들어갈 수 없는 거 뻔히 알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당혹스럽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진짜 당혹스러워서 당혹스럽다고 얘기를 한 건지 자기들이 주고 싶은 박스면서 전달해 준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더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단 1%의 신뢰도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1%면 뭐 거의 신뢰를 안 하겠다는 건데 안종범 수석이 대포폰을 이용해서 입막음을 하려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 그리고 왜 하필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 K스포츠 재단의 컴퓨터가 다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검찰이 왜 최순실 씨에게 24시간의 말미를 줬는지, 이것이 개인적이든 조직적이든 증거인멸 혹은 짜맞추기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건 역시 처벌에서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좀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정황입니다. 오늘 3시에 검찰 포토라인에 섭니다. 최순실로선 하루 정도 시간의 말미를 벌었습니다. 맘만 먹은다면 관련자들과 충분히 말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검찰이 줬다는 비판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의 선택이니까요. 적용 가능한 혐의가 일단은 적게 잡아서 몇 개가 되느냐라고 저희가 좀 세봤습니다.
의혹과 혐의 포함해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한 번에 다 안 들어오니까 위에서부터 하나씩 빨간 펜으로 제가 하나씩 교정해 가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혐의, 탈세, 비대, 독일에 있죠. 해외 법인을 통한 K스포츠 재단의 자금을 세탁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 왜냐하면 K스포츠 재단과 미르 재단, 국내에 있는 이 두 재단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고 있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K스포츠보다 비덱 같은 해외에 있는 재단은 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혹시 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한 목적 아니냐, 탈세 혐의와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횡령 및 배임. 중요한 건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의 명의 혹은 제3자를 내세운 명의로 독일의 부동산이 수채가 있죠. 5채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이 돈이 혹시 개인의 돈이냐, K스포츠 재단의 자금을 유용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의혹은 그냥 마구잡이 던지기 의혹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혹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찰이 분명히 물어야 될 겁니다. 세 번째, 증여세 탈루. 방금 말씀드렸던 그 독일에 있는 전원주택 수채 중 한 채는 딸 정유라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유라 씨 개인 돈이 그렇게 많아서 정유라 씨가 턱하니 샀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최순실 씨가 어쨌든 증여해 준 것 아니냐, 이 증여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여부도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서민 입장에서는 크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도 명명백백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검찰이 뭐 물어야 될지 모를까 봐 저희가 정리해 준 겁니다. 몇 번째죠? 네 번째, 외국환거래법 위반. 독일로 외환 일반 출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 다섯 번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내 태블릿 PC가 아니다라고 부인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연설문을 포함해서 기밀로 분류가 되는 국가 기밀 문서들이 수십 건이, 어쩌면 수백 건이 최순실 씨 개인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분명히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같이 연관이 있는 게 공무상 비밀 누설. 고영태도 알고 있다는 건 아닙니까? 내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했다 그러면서 A4 용지 한 박스를 던져주면서 검토해봐라. 공무상의 비밀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누설하고 다닌 죄, 이거 누구에게 물어야겠습니까? 공무집행 방해. 청와대 각종 인사에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이 여기저기서 제기됐습니다. 적게 잡아도 윤 전 행정관,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까지 청와대 각종 인사에 개입했다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돼야 할 공무집행을 아무 자격도 아닌 최순실 씨가 방해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 2, 3, 4, 5, 6, 7, 8 모욕 및 협박. 이화여대 교수 그리고 정유라 씨의 고등학교 선생님 모욕하고 협박하고 담당 선생님 갈아치운 것, 이거 모욕죄, 협박죄, 폭언, 협박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돈다발 놓고 갔다는 건 아닙니까? 정씨 고교교사에게 돈봉투 전달 시도, 김영란법에는 해당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뇌물 공여 혐의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 제가 적게 잡았어요. 근데 저는 이거 전체가 사실 혐의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사실 처벌 기준이 이렇게 크지 않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정농단이죠. 대통령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각종 인사,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될 텐데, 이 모든 그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하지 않고요. 대통령 연설문 고치고 인사 개입하고 스포츠재단,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까? K스포츠하고 미르재단 실소유주가 맞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직접 대통령한테 K스포츠하고 미르재단에서 보고했다는 게 오늘 고영태 증언 아니겠습니까? 국정농단이 이제 핵심이고, 그야말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순실이 하는 일은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그런 형국이 아니겠습니까? 우주의 기운이.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그 건이 아니라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건 뭐 돈봉투 전달 시도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머릿속을 어떻게 지배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들었다 놨다 좌지우지했나, 그걸 밝혀내야지 법 하나 위반 한 건가 아닌 건가 따지는 것은 그렇게 뭐 따져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나열한 건 이 칼럼, 혹시 검찰이 너무 친절하기 때문에 이건 좀 빼주고, 이건 뭐 그냥 물으면 기분 상할까 봐 안 묻고, 혹시 검찰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노파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깜빡하고 안 물어볼까봐 뭐 이런 거죠. 근데 지금 기억 안 난다고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 이경재 변호사 측에서 이제 밝힌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측에서는 이제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뭐 딸 비리 문제 이미 드러나는 거니까 그렇고, 가장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는 국정농단에 관한 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돈 문제죠. K재단과 K스포츠와 미르재단을 통해서 돈을 유용했느냐, 탈세했느냐, 이렇게 세 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제 딸 문제가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순실 씨 인터뷰 내용을 다시 보고자 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지난 26일 날 세계일보와 인터뷰할 때 일종의 그 핵심 관계자들한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아닌가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죠. 그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사실은 개성공단 폐쇄 등등 관련해가지고 국정 운영에 관련된 그 서류들이 자신들한테 왔고 거기에 의견을 개진하면 토시 하나 안 틀려서 자신들한테 돌아오더라. 이걸 폭로했던 사람이 미르재단의 이성한 전 사무총장이었죠.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 인터뷰를 다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네들끼리 일종의 알력 싸움에서 나를 끼워넣게 한 것이다. 이러한 어떤 취지의 발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최순실 씨도 하나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변호를 할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돈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기 지금 실소유자라는 거 밝혀지긴 했지만 사실은 뭐 아주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돈 세탁이랄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될까봐 굉장히 교묘하게 피해가는,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나열한 어떤 국정농단 부분이나 돈 자금의 흐름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정말 좀 허무하게 끝나버릴 가능성도 전 있다고 보고, 하나 전 그 문제가 뭐냐면 지금 검찰,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 고발이 들어간 게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달 초 6일을 전후해서 이제 그 형사 8부에 배당이 됐었잖아요. 최소한 그 고발 시점만 해서 지금까지라고 하더라도 한 달이 지났는데, 사실은 한 달 내에 서로 입 맞추고 그 증거 없애고 뭐 컴퓨터 바꾸고 이럴 시간을 다 준 다음에 이제 와서 뭐 저런 혐의들을 들이댄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 저는 지금 너무나 회의적이기 때문에 뭐라고 좀 할 말이 없네요. 오늘은 김병민 박사와 이숙경 칼럼, 이 칼럼에 두 명의 의견이 같습니다. 검찰 1%도 못 믿겠다. 근데요, 저는 이제 누차 말했지만은 검찰이 신뢰해서가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검찰이 빨리빨리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검찰에서 나오셨어요? 아니, 특검으로 가면은 이게 한 달 더 뒤가 되고 두 달 더 뒤가 돼가지고 이게 붕 떠 있으면 이게 더 없어지는 거죠. 이게 재밌는 게 이경재 변호사 아까 지금 이 칼럼도 이야기했지만은 어제 청평에서 이제 기자 7명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두런두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청평에 가신 것도 기자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시외버스 타고 청평까지 갔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달고 가는 거죠. 저쪽한테 이제 못 가게. 오늘 오후 4시에 중앙지검 기자실에서 브리핑도 한다는데 이경재 변호사가 약간의 변호 전략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경재 브리핑 수수했답니다. 이숙현 칼럼니스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 가지로 나눠서 하는 건데, 탈세, 횡령, 배임, 징역사 탈루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선선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가지 아니냐. 이게 최순실 씨가 핵심적으로 지금 300억, 400억 모은 거는 87년, 88년 이때 일이에요. 최순실 형제들이 한 거는 그때 유경재단 뭐 이런 관련된 일이거든요. 그럼 88년이면 30년 전이지 않습니까? 공소시효도 훨씬 지났고 이건 뭐 다룰 수가 없는 문제고, 내 재산이 한 100억 있는데 10억을 외국으로 들고 나갔다. 이건 사실 처벌이 크지 않아요. 인정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 학교 관련된 부분은 빗나간 모정 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몰고 가는 거. 그런 부분도 실정법상으로는 처벌이 크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제일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한 거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공무집행 방해,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전략은 최순실 씨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공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을 누가 최순실 씨한테 누설시켜준 거고, 제가 초기부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최순실한테 의무가 없군요. 그러니까요. 최순실 씨가 빼온 게 아니라, 공무원은 빼올 수가 있지만 이 사람은 사인이에요. 공무원들이 빼가지고 이 사람한테 준 거예요. 받은 죄는 대통령이 부탁하니까 나는 도와줬다라고 하고, 이 사람이 일관된 전략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무하게 끝날 수 있고, 하나 더 재밌는 게요. 그렇게 되면은 최순실 씨의 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죄가 높아지는 사람은 누구냐? 대통령이에요. 대통령하고 우병우 민정수석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대통령도 지금 판단을 해야 될 게, 계속 최순실을 살리고 내가 이제 갈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이게 꼬리 자르기라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최순실의 죄를 엄정히 묻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조금 할 것이냐. 이건 같은 총량이 100이 있는데 내가 50, 50씩 나누느냐, 90, 10으로 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지금 저는 이경재 변호사의 그 변호 전략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는 맞겠다. 예. 욕은 먹겠다.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따져보면은 하나 이렇게 해보면은 그렇게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태권 실장의 분석대로 한다면 이 많은 것 결국 법정에서 판단 나오는 건 벌금 5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걸 굳이 이게 나열을 하자면 한 2개는 더 추가돼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반적 사기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청담고등학교가 이화여대에 업무방해를 했기 때문에 근데 저 범죄 하나하나가 경합범도 있지만은 합치다 보면 상당한 형량이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최순실 게이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문을 열 때마다 엄청난 사건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중요한 건 검찰의 자세입니다. 이제 검찰이 예를 들어서 최순실과 관련된 미르, 안종범, 우병우 이렇게 하면은 많은 부분이 수사가 확산이 되면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들이 이건 정말 법적으로도 엄청난 문제구나라는 것이 저는 파헤치리라 보고요. 예.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윤 실장 의견과 방법에 동의를 하는 게 일단은 검찰이 하도록 야권이나 국민들이 독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특검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지만 형사소출을 할 수 없지만 수사 내지는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학계의 다수설이거든요. 예를 들어 수사를 해서 내환죄하고 예환죄는 아니니까 소추할 수 없다 이런 것이지 처음부터 내환죄 예환죄가 아니니까 수사하지 않다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역시 정치적인 문제가 관련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대통령은 무조건 수사한 것도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특검의 형식을 빌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 그래서 만약에 우리 형법에 국정농단죄, 무기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러면 간단하겠죠. 그러나 국정농단죄는 없지 않습니까? 최순실 관련돼가지고. 그런데 이 사건이 이 크러스트 같아가지고 포도알 같죠. 하나하나 수사를 하게 되면요. 엄청난 수사의 결과가 저는 나올 수 있다. 예. 국정농단, 국정을 농단했다는 거죠. 국민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다쳤는데 이게 차라리 한편의 정치 농담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바람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과거 대표 시절 괴한하게 습격을 당했던 시절에 최순실 씨의 언니 최순득 집에서 머물렀다라는 것 저희 채널이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최순실이 아니라 실세는 최순득이다. 이런 의혹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비선의 비선, 비비선이죠. 2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최순실 뒤에 진짜 실세 따로 있었다라는 주민의 증언이 오늘 보도되고 있는데 비선의 비선. 박 대통령과 고교 동창인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 최순실을 지시하던 현장 반장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순실, 최순득과 매주 모임을 가졌던 A씨가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요. 순실 씨의 언니 순득 씨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지시를 하면 최순실은 이에 따라서 움직이는 현장 반장이었다. 순실 씨를 비선 실세 하는데 순득 씨가 숨어있는 진짜 실세다. 어느 날 식사하는데 순득 씨가 전화를 받더니 어디 방송국 국장 갈아치워야 한다. PD는 누구로 넣어야 된다 라고 하자 순실 씨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론가 통화를 한 뒤 한참 뒤에 돌아오기도 했다. 방송국 국장. 당시 순득 씨가 박 대표가 우리 집에 있다 라고 자랑하고 다녔다.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피습 이후 최순득 씨 집에서 대통령이 머물렀던 시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모임에서 술이 한두 잔 들어가면 순득 씨가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 차지하려고 돈 보따리 들고 찾아온다며 자랑했었다. 물론 이웃 주민의 그냥 증언일 뿐입니다. 최 씨 자매의 안아 부인하던 행동에 의절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김병민 전 의원님. 실세는 최순실이 아니라 최순득이다. 이러면 또 복잡해지는데 그냥 최순실에서 끝내면 안 될까요? 너무 복잡하죠. 이게 저 미국 드라마 미드라 그러죠. 미드를 그렇게 잘 보진 않는데 가끔 이 정치적 관련된 미드 같은 걸 보면 시즌이 있잖아요. 시즌 1이 끝날 때쯤 되면 이 사람이 정말 핵심 범인인 줄 알았는데 시즌 2가 시작되면서 이 사람이 아니죠. 아니라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시즌 3가 가면 이 사람이 하나가 더 있는 거고요. 비비선. 지금 여기까지는
사실상 최순실 씨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정윤회 씨를 알았지만 정윤회 씨가 아니라 최순실 씨다. 이제 여기 한 단계 더 나가서 최순득 씨다라고 나오게 되는데 결국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단 하나로 연결된다. 뭐냐면 최태민 일가로 그냥 통칭 연결되고 있는 이 패밀리의 최씨 패밀리의 국정농단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순득 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권력의 핵심 비선으로 농단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관계여야 되는데 이 최순득 씨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고교 동창이기도 했죠. 그리고 실제 커터칼 피습 사건이라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 이 최순득 씨 집에 가서 기거했던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굉장히 사실상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데 저는 이 뭐 일개의 주민의 증언인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실세해서 시키는 대로 최순실 씨가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모두가 한 통속으로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합작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또 다른 핵심 비선 실세는 최순득 씨의 딸인 장유진 씨, 지금 이름을 장시호로 개명했죠. 또 이 사람이 실세가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자꾸 검찰 얘기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의혹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데 현지까지 나와 있는 일부만 갖고 조사하니까 검찰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저는 가장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화체육부 장관의 김종차관 어제 슬그머니 사표 냈거든요. 예. 이 사람이 최순실 씨한테 실제 인사 개입하는 문자 메시지 보내고 문체부 예산 수천억 쥐락펴락하면서 되도 않는 사업 다 버려갖고서는 국정농단했던 거. 김종차관. 이거는 법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법법행위잖아요. 이런 것들부터 나서 수사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거 수사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믿을 수 없다는 얘기 자꾸 드리는 건데 검찰이 김종차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선실세가 더 나오기 전에 검찰이 언론보다 앞서갈 때만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검찰이 이제 제대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얘기를 듣는 거지. 언론이 이제 이번 주 보세요. 또 검찰이 뒷공문이 쫓고 있는 동안 언론은 또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할 겁니다. 그때마다 다 쫓아가실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는 지금이라도 새누리당도 그렇고 정신 차리셔갖고 하루빨리 특검해야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검찰도 야권도 언론 보도보다 2주 정도, 3주 정도 제가 늦는다라는 걸 요즘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하느냐. 사실은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국 내각, 지난주 야당이 그토록 목놓아 외쳤던 거국 중립 내각 구성. 대통령은 사실상 외교 국방 안보에만 치중을 하고 강력한 중립적인 국무총리를 내세우자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여당이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도축신문입니다. 거국 내각 꺼낸 박 대통령과 결별 시작되나 총리 후보는 누구? 김종인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가 여러 총리 후보들 중에 가장 강력한 함합형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거국내각 하자 하더니 여당이 막상 그래 거국내각 하자 하니까 거국내각 반대한다. 야당은 또 이렇게 돌아섰는데 야당에 대한 비판은 잠시 후에 저희가 해보고요. 거국내각에 내세울 책임 총리로 강력한 인물 2명이 선택이 됐습니다.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뚱구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얘기엔 관심이 없다. 이게 김종인 전 대표가 나는 진짜 거국내각 총리로 관심이 없다는 건지 지금 이 얘기가 뚱구름 같아서 내가 관심이 없는 거고 좀 진짜 구름이 손에 잡히면 내가 관심이 있다는 건지 요거 한번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칼럼. 네. 김종인 전 대표의 발언은 우리가 잘 분석해야 돼요. 김종인 대표 워딩이 좀 특이하시니까 사람마다 각자의 말투가 있잖아요. 문체가 있듯이. 근데 김종인 전 대표 얘기 들어보면 뭐뭐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이런 표현 많이 하세요. 내가 뭐 여기서 뭐 한 자리 하려고 이런 생각 추호도 없다라는 굉장히 단정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가끔 또 저렇게 애매한 대답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항상 정치인들은 누구나 그렇지만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랄까 여지가 좀 있다. 여지를 남겨두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근데 아마 김종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겉으로는 관심 없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사실은 뭐 이런 걸 다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온다면 굳이 뭐 막진 거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참 애매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거국 내각으로 갈 것인지 말 그대로 뭐 책임 총리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 조사 일단 좀 지켜보고 뭐 하자고 할 것인지 아직 틀거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선뜻 냈을 때 그걸 또 나중에 스스로 수습하거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김종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표정 관리를 하면서 딱 저 정도 수준에서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치 전문가니까 박 교수님, 누군가는 강력한 리더십을 지금 발휘해야 할 국면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건 대통령에게도 더 가혹한 얘기고 국민들에겐 더 가혹한 얘기니까 누군가 여도 야도 동의하는 누군가 국가를 생각하는 누군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김종인 전 대표 어떠냐? 뭐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 정말 우리는 냉철하고 아주 전략적 고민을 정치인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하야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서로 합의는 본 겁니다. 네, 대통령 하야는 안 된다. 하야까지 가지 말자. 그리고 탄핵도 아닌 걸로 하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헌법대로 한번 해보자. 헌법 개헌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헌법 안에 보면 국무총리가 원래 장관들을 대통령한테 제청하게 돼 있고 대통령을 받아들이는 걸로. 그래서 실제 헌법을 깨뜨려 보면 우리 헌법대로 하면 어쩌면 이원 집정부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인 경우 그렇다면 지금 나온 이야기는 야당의 그림자가 보인 사람으로서 대통령하고 뭔가 좀 편하게 그나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김종인과 손학규 두 이제 원로를 추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설마 손학규 대표 저걸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뭐 그건 저 사람 마음속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거국 내각 책임 총리 이 말 장난이지 잘못하면요.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 건가. 특히 새누리당의 정치는 아 이게 답이다 라고 이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대통령을 그대로 놔두고 실질적인 말이 있어 놓듯이 국무총리가 되면 대통령한테 결대 받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법을 바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요. 수습이라는 것은 사실 규명이 어떻게 돼가냐에 따라서 그 수습의 방향이 나온다 보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합니까? 저는 현재라도 대통령이 최소한의 국정 운영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여야 간의 협상을 공개적으로 논의해가지고 저 안이 우리한테 도움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가지 말고 그래서 굳이 하나 제가 양보를 해서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규명과 수습 방안을 동시에 공개적으로 여야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점으로 좀 가라 빨리. 그러니까 저도 조금 비슷한 생각인 게 야당이 이제 거국 내각 이야기한 게 지난주 중반쯤이에요. 근데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만 해도 탄핵 하야는 아니지 않냐라는 공감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야당이 하고 싶진 않은 건 맞는데 민심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야기하지 우리가 앞서 나갈 생각은 없는데 민심이 요구하는데 우리가 그걸 말릴 수 있느냐 지금 야당이 정확한 상태일 겁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군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도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도 모르겠다가 맞는 거죠. 그러면 이 거국 내각 이렇게 되려면은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게 그 사실 규명에 대한 것처럼 특검에 대해 가지고 원래 상설 특검 말고 독립적 특검에 대해 가지고 청와대가 받아들이는 게 대전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대통령이 1분 45초 사과문 이후로는 들은 게 없습니다. 심사숙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밖에 들은 게 없어요. 저는 대통령이 여야 당대표하고 빨리 만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대표들이 대통령이 지금 어느 상태에 어느 정도 상황인지를 보고 우리한테 국민들한테 알려줘가지고 그걸 확인이 돼야지 뭐 거국 내각이 되든지 뭐 딴 게 되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손학규 전 고문 총리 제안 들은 바 없다. 입장 밝힐 게 없다. 이건 역시 뭔가 들으면 입장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한 가지 정치부 기자로서 높아심이 드는데 혹시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시국을 꽃놀이패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철저하게 되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광고 이후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